자, 2015 개정 독서 미래엔 3-4단원 감상적 읽기 개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학습 목표를 한번 볼까요? 학습 목표를 보니까 공감하거나 감동적인 부분을 찾아 감상을 읽을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시험 문제 낼 수는 없죠. 공감과 감동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낼 수가 없고 이것은 그냥 문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학 작품을 읽기. 결국엔 이제 문학하고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문학 시험 문제는 당연히 어 표현 기법들, 그다음 내용 파악 이런 것들을 물어보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봅시다. 감상적 읽기는 글이 주는 즐거움, 그다음에 깨달음 이런 것들을 수용하고 내면화하는 읽기 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씁니다. 감상적 읽기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사실적 읽기, 추론적 읽기, 비판적 읽기와는 조금 다른 차원의 읽기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거하고 달라요. 세 가지 방법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인지적 차원의 활동이라면, 자, 그러니까 사실적 읽기, 추론적 읽기, 비판적 읽기. 얘네들은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인지적 차원의 활동이에요. 근데 감상적 읽기는 글의 내용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반응하기 위한 정의적 차원의 활동이다 이렇게 씁니다. 자, 일단 여기서 알아야 될 단어 정서라는 단어 그리고 정의적이다라는 단어를 알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일단은 정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여러분들 이제 서정이라는 걸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정서 이제 한자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 정자에 펼치다 서자 이렇게 보이는데 결국에는 이 정서라는 것은 쉽게 설명해서 이제 감정, 그렇죠? 생각, 느낌 등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정의적이다. 정의적 뭐 활동, 정의적, 뭐 정의성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얘는 정의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감정과 관련된 거예요. 감정과 관련돼 있다. 우리 그래서 이거를 정의적이다. 그래서 인지적이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추가해서 보면은 인지적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이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식 이런 것들과 관리가 관련이 있다면 정의적이다라고 이거는 감정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를 위해 독자는 글의 자, 이것 파악해야 돼. 글의 구조, 내용, 그렇죠? 표현, 분위기, 그다음에 표현된 심리와 정서 이런 것들을 음미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결국에 시험 문제 뭐 물어보겠다? 구조, 내용, 표현, 분위기, 심리와 정서를 물어보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야. 그렇죠? 얘네들을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서 파악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감상적 읽기의 방법으로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방법을 보니까 뭐예요? 공감하거나 감동적인 부분을 찾아봐라는 거야. 그래서 감상적 읽기를 할 때는 글의 표현과 내용을 음미를 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본다. 소설이나 수필을 읽는 경우가 있잖아요. 소설이나 이제 수필이죠. 이거는 이제 서사 장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특정 글귀나 사건 또는 인물이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거나 특정 부분에서 나의 과거나 현재 상황을 연상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글을 읽는 과정에서 이러한 내면적 공감을 경험하게 된다 해서 이 내면적 공감 그러니까 나도 그랬었는데 뭐 아니면 이건 되게 좋다 글귀가 막 이런 것들 이때 자신이 감동이 어디에서 온 것이며 자 감동이 어디에서 온 것이냐 어떤 구절이냐 어떤 부분이냐라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그래서 돌이켜보고 점검하는 것도 좋다라고 이야기하네요. 자, 그리고 이제 확대를 해서요. 이 공감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고 공유를 해 봐라. 그러니까 토론해 보거나 그죠? 토론도 괜찮고 그죠? 아니면은 뭐 토의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 감상문 발표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글을 더욱 넓고 깊게 감상하려면 자신이 감동한 부분과 그 이유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를 해 보는 것이 좋다. 그래서 독자의 관심, 수준, 상황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서로 다른 관점에서 다양한 느낌과 다양한 해석 그리고 가치 부여의 다양성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A라는 부분에서 감동을 받았는데
친구는 B라는 부분에서 내가 생각지 못했던 근데 이 얘기 들으니까 뭐 인정할 만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더 풍부하고 깊이 있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당연히 풍부해지겠죠. 내가 몰랐던 거. 당연히 깊이 있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또한 자신과 다른 사람의 공감, 그다음에 감동 이걸 비교해 보고요. 자신을 성찰해 볼 수도. 와, 내가 잘못한 나도 저거는 것들을 파악했어야 되는데 뭐 잘못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파악했던 것은 괜찮은 것 같아. 이런 성찰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감동적인 부분을 이제 내면화. 내면화는 이제 내 것으로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마음속에 내면이 내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걸로 만든다. 그래서 독서가 성장의 밑거름이 돼서 내면화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면화란 글의 내용, 그다음에 독서 과정에서도 어떤 가치, 태도, 사고, 정서 이런 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수용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내면화다. 그래서 이는 감상적 읽기에서도 필요하다. 책을 읽고 전과 다르게 느끼고 태도의 변화를 보이게 되었다면, 그러니까 전과 다르게 느껴지고 태도가 변화했어. 이렇다면 감동의 내면화가 이루어진 거죠. 글을 읽고 이건 너무 좋다.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태도가 변했다. 그러면 당연히 내면화가 된 거지. 그럼 이런 내면화는 뭐예요? 마음을 정하고 정서적,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된다는 거야.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렇죠? 자, 밑에 이제 예가 하나 나오는데요. 신경님이라는 분의 신경림 시인의 동해바다 후포에서인데 조심하세요. 신경림 이 시인분은 남성입니다. 네. 이름 여자지만 네, 남성분이고요. 서정시고 이제 자유시예요. 현대 시들은 다 자유시죠. 형식이 자유롭다라는 거. 이거는 이제 정서를 표현했다. 그래서 비유 사용했고요. 성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다처럼 넓은 마음을 갖고 싶은 소망. 그래서 특징 뭐 이거는 네. 특징 알고 갈게요. 네. 특징. 점층법을 사용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바다를 매개로 성찰을 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럼 또 알아야 되는 단어가 하나 나왔어요. 점층법은 또 뭐냐라는 거야. 점층법. 그죠? 선생님 이거는 독서가 아니라 문학인데요. 맞습니다. 지금 문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층법은 말 그대로 이제 점점점 증가하는데 이제 첫 번째 의미가 점점 커질 때 이거는 이제 중학교 수준. 두 번째, 어구를 점점 겹치어 씀으로써 의미를 강조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가장 잘 나오는 게 뭐냐? 잘 보이는 게 이 김수영이라는 분의 풀이라는 시의 풀이래. 풀 말고 김수영 시인의 눈이라는 시의 1년에 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눈을 보면은 그 눈은 살아 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 이렇게 1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지금 눈은 살아 있다. 눈은 살아 있다. 눈은 살아 있다. 이게 반복되고 있죠? 그리고 떨어진이라는 것이 한번 추가가 됐어요, 여기에. 그리고 마당 위에가 다시 한번 추가됐습니다. 점점점 이게 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구가 점점 겹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여기를 보면 이제 어구가 점점 겹칩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점층법이 사용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를 한번 봅시다. 동해바다네요. 그렇죠? 후포라는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친구가 원소보다 더 미워진 날이 많다. 티끌만한 잘못이 맷방석만하게. 자, 지금은 티끌에서 맷방석 의미가 커졌네. 점층법입니다. 그렇죠? 동산 의미가 더 커졌네요. 점층법이죠. 때가 많다. 그래서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남에게 엄격해지고 내게는 너그러워지나 보다. 돌처럼 자라지고 굳어지나 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부분, 이 부분이 바로 자아 성찰을 하고 있는 거죠. 자신에 대한 반성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바로 자아 성찰에 해당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멀리 동해 바다를 내려다보며 생각한다. 그래서 이 동해 바다를 보며 생각을 하니까 생각이 연결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찰의 매개체가 되는 거야.
이 동해 바다를 통해서 그 반성을 하는 거죠. "널따란 바다처럼 너그러질 수는 없을까?" 자, 너그러워 싶고 싶은 거야. 그죠? 깊고 짙푸른 바다처럼이라는 처럼이라는 직유법을 사용했죠. 여기서 비유 썼다니까 이거 직유네. 그죠? 감싸고 끌어안고 받아들일 수는 없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수용. 그죠? 포용, 수용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네. 그죠? 뭐 배려 이런 거. 스스로는 억센 파도를 다스리면서 제 몸은 맺고 모진 매로 채찍질 하면서 그래서 억센 파도로 다스리고 맺고 모진 채찍질 한다라는 것은 자아 성찰 그러니까 그 엄격한 자아 성찰 를 이야기하죠. 그렇죠? 자, 내용이 참 멋있습니다. 그렇죠? 자, 동해를 보았던 경험, 사소한 일 때문에 친구에게 서운했거나 속상했던 일 등을 우선 떠올리면 독자는 시의 내용에 공감하게 된다.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스스로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고 생각할 수 있다. 자, 이러한 반응이 곧 내면화로 이어진다. 독자는 이러한 공간과 내면을 거치며 자, 공간과 내면을 통해서요. 시의 상황과 정서에 공감할 수가 있고요. 인지적 천을 읽기만 도달하기 어려운 어떤 감상적 읽기의 효과, 즉 공감, 자아 성찰 이걸 하게 되고 정서적, 인격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개념을 정리한 부분이었습니다.